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오늘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대상 문법 수업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 문법 이론을 갖다가 수없이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완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론을 안다라는 것과 그거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말인 거잖아요. 그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풀이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문제 푸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고등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재진술인데 그 재진술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에요. 문법 수업인데 무슨 재진술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등문법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재진술에 기반을 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재진술은 문법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과정 소개는 한번 프린트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목차의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이 문법 구성 요소는 서로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 연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재진술이 되며 재진술은 독해와 연계성이 있다라는 거 그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법 군소 요소 간 유기적 관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문법책을 다 구입을 하게 되면 문법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동사 파트, 두 번째 파트는 품사 파트예요. 그래서 Part 1에서는 동사를 다루고 Part 2에는 품사를 다뤄요. 근데 시간상 품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파트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문법 요소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챕터 1에서는 동사, 챕터 2에서는 시제, 조동사, 태, 가정법, 그리고 준동사, 묶음이라고 하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번호가 붙여지고 이렇게 이제 챕터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밀접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먼저 챕터 1에 해당되는 동사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거는 이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럼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행해진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할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제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사라는 거는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두 대상이 설정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능동과 수동이라는 태를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능동과 수동. 그리고 조동사에서 가정법이 나오게 되고 동사 앞에 to를 붙인 투부정사, 동사 뒤에 ing를 붙인 동명사,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설명한 이런 능동과 수동에서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이 분사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동사 파트에 해당되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아주 밀접한 연계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문법적으로 연계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의미적 차원에서 동의 표현을 만들어낼 때 각각 이러한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 문법 학습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재진술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걸 갖다가 기존의 문법 학습이랑 재진술 기반의 문법 학습 두 개를 비교 대조하면서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재진술 기반의 문법 학습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의 문법 학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동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조동사 과거 표현이 있죠. 이렇게 네 가지를 일반적으로 공부합니다. 그 중에 그 하나에 대한 예문을 이렇게 써놨는데 예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I could have done it, but I didn't.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는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어라고 하는 그런 조동사 표현을 갖다가 익히고 그거에 대한 예문을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기존의 문법 학습 다 끝난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학습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신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변형된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재진술 기반의 문법 학습 관점에서 방금 전에 사용된 예문의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에 이런 단어가 나왔었어요. I could have done it.
나 할 수 있었어. 근데 문맥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I chose not to do it. 나 안 하는 거 결정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됐거든요. 그래서 선지에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원문에 나온 거는 조동사 과거 표현이었는데 선지에는 뭘 활용한 거예요? 그렇죠. 투부정사를 이건 활용한 거죠. 투부정사에서 특히 또 뭐까지 합쳐져 있는 이 to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 응용되어서 재진술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시험 문제, 시험에 초점을 맞춘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럴 때 현재 내신은 원문이 아니라 그 원문이 변형된 형태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재진술 기반의 문법 학습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 문법 학습이 그럼 재진술로 이어지고 이게 독해와 연계성이 있다는데 어떤 측면에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문제도 그 주제 원리가 재진술입니다. 재진술에는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장 간단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동의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거죠. 근데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는 바로 요 문맥적 의미에 해당되는 동의 표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축적 의미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밑줄 추론 문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수능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요 재진술 원리 중에서 특히나 문맥적 동의 표현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 기출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의어를 활용한 아주 간단한 형태인데 지금 빈칸 문제로 응용되어 나왔어요. 원래 원문에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뭐였냐면요, 이 단어였어요. Rarely go beyond. 그래서 좀처럼 뭐뭐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요 go beyond라는 단어를 갖다가 요 시험에서는 exit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아주 단순한 이 어휘 표현을 갖다가 살짝 바꾼 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빈칸 문제가 뭐를 바탕으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진술을 바탕으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난이도가 높게 나온 걸 보도록 할게요. 이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이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선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되는 1번의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 밑줄 친 내용이 있죠. 이걸 갖다가 재진술해서 이렇게 선지를 구성해서 답을 골라라라는 의도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문법이나 아니면 단어 하나를 바꿔서 낸 게 아니죠. 이 문맥적 의미 차원에서 재진술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보면 요 동의어를 활용한 거와 구조 활용한 게 좀 더 얘보다는 난이도가 낮은데, 이번 과정에서는 요 두 개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요거를 갖다 이제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문법 학습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유기적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요 문법 공부를 하는 게 독해와도 연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과도 연계성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재진술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제가 요 문법 문제풀이를 통한 이론 완성을 하면서 요 재진술이라는 요 개념을 아주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수업이거든요. 방학 과정 이전에 꼭 필수적으로 한번 아이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